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하던 날, 통장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3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퇴직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바닥이래요. 지금이 살 때예요. 주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 날립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려봐요. 요즘 카페 잘 된다더라.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해요. 그냥 넣어두세요. 하루에도 여러 명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더 헷갈렸습니다. 부동산을 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옆에 지금 부동산은 거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배당주는 괜찮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2달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2억은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 주변 말을 듣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 자녀에게 줘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회사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퇴직 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축하라고 배웠지만 목돈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런 고민, 자체를 할 여유가 없었으니 물려받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의료비. 다 더하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써야 유지가 됐습니다. 둘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만가?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배우자의 연금도 있었습니다. 그 합계가 나왔습니다. 셋째, 매달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차이가 얼만가? 그 차이가 매달 퇴직금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이 계산이 나오고 나서야 2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돈인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쪼개는 법전은 결국 퇴직금을 3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비상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아플 때, 집에 뭔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써야 할 때. 이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전체의 10에서 15% 정도를 여기에 뒀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생활비 보충용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채워줄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원금을 지키면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맞습니다. 안정적인 예금, 채권 또는 안전한 배당 상품, 크게 불리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여유 자금입니다.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5년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퇴직금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산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크게 떼어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돕고 싶다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좋다고 하는 것, 유튜브에서 봤다는 것, 요즘 뜨고 있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에 큰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공격적으로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전문가를 찾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잘못 결정하면 되돌리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은 상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상품 판매 실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참고는 하되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독립적인 재무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품을 팔지 않고 상담료를 받는 구조의 전문가는 좀 더 중립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판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한 곳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돈보다 먼저인 거퇴직금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수단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잊어버립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질문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돈을 어떻게 쓸지도 더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면 유동성이 있는 돈을 좀 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서 조용히 살 계획이라면 생활비 계산이 중심이 됩니다. 자녀와 가까이 살고 싶다면 주거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돈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2억을 통장에 받아놓고 2달을 그냥 보냈던 제가 지금은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알고 있고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결정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퇴직금은 35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입니다. 그 돈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